세계의 경찰국가 미국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30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해가고 있지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여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저지할 만한 힘은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나 이어진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의 고부로 미국 대표는 아예 협상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죠. 이러다가 결국 이란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의 아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전략시설에 1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리아에서 이란 장교 2명이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발사한 미사일 중 한 발이 새롭게 건설 중인 미국 영사관 근처에 떨어져서 2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로켓포와 드론으로 공격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경을 넘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아마 이란은 이번에 공격을 저지르면서 제일 먼저 미국의 반응을 살폈을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란에서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그것도 미국 영사관 건물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 중 아닙니까? 당장 협상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란을 강하게 비난했어야 했습니다. 앞에서는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미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이란의 강하고 뚜렷한 비난과 항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인 사상자가 없고 아르빌 내 미국 정부 시설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오히려 애써서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미국의 침묵은 이란이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이죠. 베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는 아르빌 공격 이후 핵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고문인 리차드 골드버그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중재한 비엔나 이란 협상은 이란 중앙은행, 석유회사, 유조선회사, 석유화학회사 등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함께 이란의 정규군 이슬람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은 이 끔찍한 거래의 종말을 알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유엔워치의 힐렐 루이어 대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란이 아르빌을 공격한 것은 바로 미국의 전쟁 억지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사실이죠. 미국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도 또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서도 그저 그러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약해진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2021년 작년 혼란 속에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면서부터였죠. 아마 러시아의 푸틴은 미군 철수를 보면서 미국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미국이 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1%로 취임 첫 달 60% 중반이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3월 13일 이란이 이라크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압도되어 자신들의 테러 공격에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계산이 옳았습니다. 또 이란은 조 바이든이 이란 핵 협상이 성사되길 절실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선거 전에 핵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외교 성과를 보이고 국제 유가를 진정시켜서 민심을 되찾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란 핵 협상이 미국의 마음처럼 결론이 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이란에게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옆에 있거든요. 몇 주 전 마흐무드 아바스자데 메시킨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 이란, 러시아, 중국 3대 강국으로 구성된 삼각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새로운 정렬은 미국과 서방의 불평등한 패권의 종말을 예고한다. 러시아와 이란과 중국이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동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된 가운데 중국이 패권 국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관계였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미국의 실망을 보이고 중국을 향해서 애정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사우디에서 수출하는 원유 중에 4분의 1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원유 대금의 일부를 미국 달러가 아니라 중국 위안으로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그 대가로 사우디의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고 빈 살만 왕세자의 최대 관심사인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화보다도 안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제 투자 시장에서도 위안화의 선호도는 낮은 편이죠. 그런데 사우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권위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실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향후 국제원유 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조 바이든의 친이란 정책으로 불거진 일이죠. 아시다시피 사우디와 이란과는 아주 오래된 앙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우선적으로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단체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이용해서 수차례 사우디를 공격해 왔는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이란을 달래기 위해서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 명단에서 삭제를 해 주었으니 사우디 입장에선 미국이 자신들의 안전을 소홀히 여긴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죠. 최근 국제유가가 14년 만에 배럴당 130달러를 넘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빈살만은 바이든의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는 보란듯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대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수도 리야드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우디는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친구 중국과 어깨동무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잔혹할 정도로 냉정한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연간 100억 세제곱미터의 러시아산 가스를 중국에 30년 동안 공급하는 내용으로 11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조 5천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협력까지 이어가고 있죠. 지난해 8월 중국 닝샤후이족 자치구에서 중국 러시아의 전투기와 장갑차 1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또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전인 1월 24일 아라비아 서쪽 해역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해외 언론은 중국이 러시아의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즉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러시아 지원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국제 정세가 아무리 위태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인 중국과 러시아 협력 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것,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당연히 중국에 지원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에게 만약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계속하거나 제재를 위반하는 다른 지원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되었죠. 지금의 상황을 보며 곡과 마곡 전쟁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 에스겔 3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곡을 가리켜서 흑해 북쪽의 유목민들인 스키타이인들의 땅이라고 말했고, 흑해 북쪽과 북동쪽 카스피해의 동쪽 지역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랍 국가들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두고 마곡의 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곡과 마곡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지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승리로 이끄시며 열방에 자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건국에 박수를 치며 인정해 주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또 그 후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우방으로서 함께 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이란과 가까워지며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빼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락한 미국의 위상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이미 축복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예전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서며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제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힘을 합친들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소식으로 너무 실망하며 낙심하거나 현재의 혼란과 혼돈에 마음을 빼앗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승리를 깨닫고 소망하며 계속해서 함께 이스라엘과 미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